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577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기 미니 시사 유랑 예, 유랑. 네. 정말 올해 요거는 진짜 좀 특별히 마련된 순서죠. 예, 저희 원래 저희가 원년 멤버이기 때문에 뭐 네. 저희 둘이서 이제 오늘 잘 해보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지난번 나왔었을 때 조회수가 거의 폭발했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최고였죠. 네, 예. 최고였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많이 되게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네. 네. 어쨌든 김지원 측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지원 측원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글 지도 보면 네. 어제 다닌 곳이 다 표시되잖아요. 네. 근데 제 인생의 지도는 이게 오늘 갈 곳, 내일 갈 곳, 모레 갈 곳 다 미리 표시가 되는데 예. 제가 모를 따름이죠. 근데 지금까지 겪어온 것도 다 이미 갈 길을 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는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no problem. 노 프라블럼. 아니 네이버에서 김지원 찾으면 리아 김지원이 나온다니까. 아, 이런 그 놀라- 저기 조국혁신당에 오, 예. 그래갖고 김지원 측원님이 밑으로 밀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아니 국회의원 깜도 염장지 아니 국회의원 깜도 안 돼. 진짜 너무 그러니까 다시 최고위원 돼서 억울하면 출세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최고위원 다시 돼서 이걸 되찾으셔야죠. 진짜 아니 근데 최고위원 돼도 그 안 끼워줄 것 같아. 안 껴집니까? 예, 왜냐면 국회의원이 더 높거든. 국회의원이 그리고 그분 좀 만나뵌 적은 없는데 그분이 김재원인지도 처음 알았지만 네. 그분은 무려 그 동일본 후쿠시마 원전 가서 네네네. 물 떠오고 이랬잖아요. 예. 그 네이버에서 검색 순위 밀리면 또 한 번 하면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수영은 좀 하나. 저는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면 돼요. 억울하면 출세. 조만간 한국도 한번 물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요건 좀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어차피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이셨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전 최고위원이지요. 전 최고위원이 네. 아니고 최고위원이었고. 네, 최고위원이셨고. 네. 예. 근데 이번에 또 다시 또 출마를 하시는데. 네. 예. 또 도전하는 또 이유가 있으시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경력직이 필요하죠. 네. 자, 경력직.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당에 지금 최고위원들로 출마하는 분들이 너무 그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네. 거기에서 활동할 분은 이렇게 좀 경험이 있고 노련한 그런 중진과 네. 또 신진 인사가 같이 필요할 텐데 네. 너무 그 지금 금방 당에 입당한 분들 또 그렇네요. 또 보니까. 정치에 금방 참여한 분 예. 심지어는 최고위원 후보만 9명인데 지난 대선 때 함께 뛴 분은 저와 또 다른 원외위원장 한 분밖에 없고 네. 나머지는 대부분은 그 대선 이후에 우리 당에 들어오신 분들로 구성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의 오랜 역사와 또 어떤 사안이 벌어지고 나면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도 얻고 경험도 활용하고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진 것 자체가 과거의 그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에 계속 맞물려 있는데 그것을 다 청산하고 새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실 그보다 지난 총선 이후에 우리가 여당으로서 이렇게 괴멸적으로 패배한 역사는 없거든요. 우리가 네. 처음이라고요. 근데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국회에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당을 보면 그 중에는 교도소 가실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그럼요. 뭐 당대표 두 분도 지금 한 분은 이미 곧 비숍 프랭크 스커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교도소 가서 뭐 할지도 다 정해놓은 분이고 한 분이면 안 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곧 가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도 그런 분들한테 졌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탄핵 청문회 이런 것까지 벌이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우리 우파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실망과 절망을 하고 있어서 네.
그분들이 저한테 좀 나가서 싸우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위기, 외세의 침탈이 예상되는데 당파 싸움만 하고 있던 그 조선시대가 막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선시대에는 실제 네. 싸우는 거는 세게 싸웠죠. 예? 예, 싸울 네, 때는 의병도 제대로 있었고 싸우고, 뭐. 예, 뭐 그리고 아니 이제 외세 침범에 대해서도 네. 그 나름대로 명나라, 청나라 이런 네. 그 요즘 말하면 해구산 네. 한미 방어조약처럼 네, 네, 그때는 나름대로는 방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더군다나 우리 당은 당대로 참 걱정이죠. 예, 김재원 최고 조선시대보다 지금이 더 암담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빨리 이순신 같은 분이 좀 구해야 될 텐데. 저 먼저 이거부터 좀 조선시대 의지는 있었어요. 의지.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5.18 정신의 헌법 그 뭐 전문 수록 이거를 이제 반대하셨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제 의견을 말했다가 최고위원 당무 정지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징계를 예. 받으셨죠? 네. 그랬죠. 아니 그런데 이걸 갖다 최고위원 이번에 출마하셨는데 또 컷 오프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맞고. 당에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괴롭히고 네. 마음에 안 들면 괴롭히고 또 건수만 있으면 밀어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이런 관념이 없고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또 지금부터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 저는 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기로 네. 다짐을 했고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네. 이렇게 마음먹기로까지 제가 다 발표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과까지 했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꾸 거론하시면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그 이해가 안 돼서 또 그러는데요. 제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아주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예. 있어요. 아니 근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되는 것도 이제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는 데 네. 대해서 절대 동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이걸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안 그래도 개헌을 하면은 얘네들이 뭐 거기다 4년 중임제로 고치고 뭐 임기 단축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 그러면 그 국민의힘 지금까지 그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안 해요. 민주당도 안 하고 아까 사실 그거는 말만 그렇지 실제로 여기에 그것도- 동조하면 또 제가 징계당해요. 네, 그러니까 왜 지금 출마하셨는데 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말씀을 자꾸 하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건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마하셨는데 처음에는 또 이게 그 처음에 컷오프가 되셨단 네, 말이에요. 근데 다시 번복이 되셨습니다. 그럼 그거는 다시 말해서 다시 번복됐다라는 것은 출마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뜻인데 그 전에 그러면서 선관위에서 컷오프를 시켰다라는 뭐 선관위에서 뭐 개인적으로 뭐 위원님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세력이 뭐 네. 김재원 최고의 당선을 바라지 않는 그러니까 거. 번복이 될 텐데 왜 처음에 그렇게 컷오프를 했을까? 좀 이 문제에 궁금하죠.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답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오. 제가 이야기를 잘못하면 선관위에 또 징계를 당할 수가 있어서 답을 아마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말했는데 네, 현실이 참 제가 답을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왠지 그 진짜요? 촉이 옵니다. 저는 예. 하여튼 하여튼 제가 그 선관위가 스스로 반성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곧바로 취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공포에 떠는 한 가련한 최고위원 후보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좀 표 좀 밀어주십시오. 근데 그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예. 후보님, 이 원래 최고위원 보면 뉴스 보면은 이제 최고위원 출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러닝메이트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도 이런 러닝메이트라는 단어가 있었나? 그 그러거든요. 러닝메이트라는 게 예.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당이 과거에 이제 이회창 총재 시절에 네. 이른바 그 제왕적 총재라고 비판을 받았어요. 네. 총재가 다 해. 뭐 다 결정하고 뭐 네, 하여튼 네. 당의 재정도 다 결정하고 인사도 네. 다 결정하고 방향도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는 이회창 총재 외에는 아무도 감히 총재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고 총재가 잘못하더라도 그걸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대선이 2번 졌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왕적 총재, 총재가 전행하고 당 대표가 당을 전행할 때는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당을 집단지도 체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대표와 최고위원. 예. 그래서 합의를 해서 당을 운영해라. 네네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 합의제 정신이 약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봉숭학당이다 해서 당대표에게 약간의 우선권을 주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네. 하는 것이 대표와 최고위원 관계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제도적인 역사와 연원을 따져보면 이 최고위원은 당대표의 그 전행, 당대표의 독단을 좀 견제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들은 독자적으로 출마해서는 당선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당권 주자의 인기에 편승해서 자기도 대표가 되고 네. 자기는 그렇고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세력을 같이 당권을 잡는데 데리고 가서 뭐 협의제고 합의제고 상관없이 자기가 당선시켰기 때문에 호위무사로 그냥 그렇죠. 데려가려는 네.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면 당이 과거 제왕적 총재제와 다를 게 없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욕할 게 아니죠. 근데 이재명은 제왕적 총재의 거의 끝판왕인데 왜 총선은 이기죠? 그게 참 신기하네요.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에 지는 것은 100가지 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이재명 때문에 이긴 거는 아니고 민주당이 네.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우리가 뭐 그거는 네. 우리 눈을 찌른 거고 이재명 대표가 하여튼 지금은 제왕적 총재가 아니고 신이죠. 뭐 신. 근데 다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지금 사이비 교주인지 알아요. 네.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다 엉터리인 거 알아요. 알아요. 네. 아는데 지금 먹을 게 많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곧 돌아가셔. 곧 교도소 간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도들이 많으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어받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물개 박수 치는데 제가 봐서는 다 민주당이 그래 허접한 당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저희 바꼼한 사람들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수많은 개딸들이 있고 민주당의 지금 정치적 자산이 많으니까 지금은 그 앞에서 전부 숙이고 있는데 교도소 가면 아마 이재명 대표 옷바라지도 열심히 하는 척 할 거예요. 근데 뭐 결국은 근데 형량이 너무 길어가지고 욕벌하지 20년 하기 어려울 텐데 그 참. 다음 대선 전까지 누가 이제 당권 잡고 잡아서 다시 개딸들이 이쪽으로 넘어갈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넘어가고 나면 뭐. 그럼 다시 그 러닝메이트로 좀. 아니, 요것만 정리할게요. 김재원 최고님 저기 하는 말씀 오로 저기 최고위원은 당 대표의 부하가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주세요. 원래 이렇게 정리하는 타임이 있어요. 당대표의 호위무사가 아니고 호위무사가 아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중에서 당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분을 뽑으면 당이 망가질 가능성이 많아지죠.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지금 다들 뭐 러닝메이트를 자처하고 각 후보당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게 도움이 또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움이 되니까 입장에서. 하죠. 양쪽 다 예,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유권자들이 깨어있는 의식을 갖춘 우리 당의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잘 보고 유력 후보에게 줄대고 기대어서 당선되려는 러닝메이트는 한 번 더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일주 전에 뉴스 보니까 김재원 후보, 나경원과 전략적 관계, 선거운동 같이 한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는 우리 나경원 후보나 저나 그 17대 국회의원 같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같이 왔는데 이제 그 선거운동 과정에 서로 그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좀 도와주고 또 나경원 후보가 그 주장하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핵무장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충분히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좀 수정하는 게 어떠냐 제안을 하고 그럼 동의한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당의 전략기획본부를 새로 만들어서 전략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협조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선거운동도 같이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러닝메이트 뭐 이런 이 정도는 아니다. 러닝메이트일 수도 없고 예, 예. 또 하나는 제가 나경원 후보와 전략적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다른 후보와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 예, 전략적 협조는 비굴한 그런 관계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틀린 거는 또 비판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럼요. 후보님 정도의 어떤 클래스와 포스가 돼야 어떤 그 당대표 지도부 당대표에 대해서 좀 어떤 견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도 100% 동감합니다. 예. 진짜. 근데 투표권이 있으세요. 그럼 전 꼭 투표권 있죠. 꼭 찍어주세요. 부탁합니다. 당연히 김기현 이거 얘기해도 되신? 그럼요. 되는 어때요? 거- 이거는. 아, 그럼요. 공직선거가 아니거든. 아, 예. 이건 사직선거거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와 이제 그 연임 하겠다고 이제 출마를 했는데 효과적으로 상대하려면 국민의힘에는 어떤 스타일의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특수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대표에 나온 것도 오로지 목표는 하나예요. 자기 재판을 늦춰서 자기가 대선까지 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그때부터 재판은 중단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재판은 뭐 영원히 없는 걸로 만들고 네. 저분은 아마 검찰총장부터 시켜가지고 공소 취소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꿈을 이루는 이 생각인데 그럼 거꾸로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빨리 편하게 너무 네.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교도소 가셔서 편하게 지내시도록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러려면요 이게 당의 힘이 강해야 돼요. 이 법원도 사실 자꾸 이 정치권 눈치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총선에 우리가 지니까 법원이 오히려 야당 눈치를 봐요. 괴롭히니까 막 탄핵하고 뭐 이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밀리지 않도록 확실한 투쟁력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저는 대통령제라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힘이 제일 세다 생각했는데 175석 야당 대표도 대통령이 결코 뒤지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거부권. 네. 그러니까 거부권자가 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통령이 그냥 현 상태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이 좀 더 나 이거를 역사적인 위협으로 남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전부 국회에서 딱 승인권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예산 편성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보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고 싶다. 네. 50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럼 그게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앉아서 이거 필요 없고 가구당 25만 원씩 이렇게 주장하면 네. 가구당 25만 원씩 주는 예산은 정부에서 동의를 해야 새로 신비목을 설치할 수 있어서 네. 노하면 안 되겠지만 네. 올라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예. 25만 원씩을 정가구에 주지 말고 뭐 50%만 줍시다. 네. 그거는 야당의 주장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생각하는 50조의 소상공인 지원 이 예산도 올려 주십시오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것도 반만 해라. 이런 주장을 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거부권자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근데 팩트는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25만 원이었어요. 네, 1인당. 1인당 가구당이. 제가 저는 잘못. 너무 이재명 측에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드신 거니까. 이재명 측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네. 빨리 교도소 가야 되는 근데 위원님 법조인 출신으로서 여쭤보면 이게 지금 선거법이랑 위증교사가 10월 달에 1심 선고가 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대선 전엔 무조건 대법원 판결이 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대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잖아요. 그러면 네. 또 파기환송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고 또 뭐 하여튼 오만 방법으로 또 단식을 한다든가 또는 판사가 판결 선고하려고 할 때
탄핵 소추 발의를 탄핵 소추를 한다든가 뭐 네. 별짓 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점점점 시간이 이제 네.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수단을 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유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는 가신다. 내년 아마 찬바람 불 때쯤 되면 예. 이게 아마 이준교사하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순해요. 예. 구조가. 그래서 항소심 가도 오래 끌고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위원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찬바람 불면 들어갈 아이고, 거라고 저는 말씀을 그때 그런데 영장이 기각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갔으면 그게 그러니까. 10월 달이잖아요. 하셨어요. 됐어요. 맞아. 영장이 기각될 줄은 또 그래서 내가 그런 그럼 변수가 또 있었어요. 전국에 지금 그 이재명 대표님 교도소 가는 날 잔치국수 사겠다고 광고한 데가 너무나 많은데 네. 근데 그새 돈을 좀 까먹어가지고 선거 나오느라고 그래도 지금 다시 약속하겠는데요. 네. 그날 연락하시면 제가 잔치국수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 불 때 내년 찬바람, 내년 내년 찬바람이 찬바람.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영장 기각이고 말고 그냥 예. 간다 이거죠. 그때 2심에서 뭔가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때 되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그때 대법원까지 가는 거구나. 대법원까지 이 두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돼 버리면 네. 이제 의원직도 상실하고 불체포 특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예. 나머지 또 법원이 두 군데에서 네. 재판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본 판사 임자죠. 네. 먼저 잡아가면 되죠. 위원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이제 480억 민주당이 토해된다라는 판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민주당은? 민주당은 그동안에 또 딴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당을 새로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예, 네. 여러 가지 또 수단을 부리겠죠. 저 사람들이 순수히 돈 내놓을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안 내놓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근데 이게 우리가 모두가 대부분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다 자기가 다 뭉개고 뭐 저 감옥에 안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법원이 뭐 네. 그렇게 물러간 데도 아니고 아니 근데 위원님 중요한 건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되기 하기 위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 자꾸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재판을 받냐 안 받나 이런 소리를 하던데 네. 그때는 교도소가 계세요. 그때는 예, 그때는 저 옆방에는 스쿼드 프랭크 푸시업 하는 분 한 분 계시고 예, 이재명 대표님은 뭐 시간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되면 이런 얘기 자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차라리 그럴 거면 뭐 최고기 대통령 되면 이런 똑같은 얘기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아니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미안해. 코너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그맨이었습니다 옛날에. 모르셨죠? 지금도 맞아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둘이구나. 예, 두 분. 혹시 조국은 그럼 대법원 판결은 왜 언제쯤 나오나요? 왜 아직도 안 나와요? 지금 5개월 됐는데 2심 나온 지. 근데 이제 착착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고이유서 내라, 그 다음에 상고법원에서, 상고심에서 이제 주심 대법관이 정해져서 기록 검토하고 또 재판연구관이 검토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이게 워낙 극성스러운 또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괴롭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말 꼼꼼히 그 법의론 정리하고 하겠죠. 근데 이미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판결을 했거든요. 네. 이 정경심 예, 교수님에 그렇죠. 대해서 그리고 유죄 선고를 한 사안에 대해서 판결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고. 혹시 그럼 이것도 올해 가을이 가기 찬바람이 불 때쯤 조국은 감옥에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장 다음 달도 가능해요. 다음 달도 가요. 여름휴가 가기 전에 대법관들이 그냥 정리하고 가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3주 전에 선고 날짜를 3주 전에 공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주 내에 판결 선고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돼 있는 거지. 근데 그 3주라는 기간을 미리 주면 저놈들이 또 이상한 짓을 또 막 작당하지 않을까요? 뭐 단체 투쟁 같은 거 하고 뭐 별짓 다 하지 않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선고는 그냥 대법관들이 공개법정에서 하는 것뿐이지 네. 그 자리에 피고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단식 투쟁을 하셔도 괜찮고 단수도 해도 관계없다. 예, 관계없어요. 그래서 조국은 푸시업 하고 계셔도 되고. 조국은 요즘도 계속 라디오 나가면 계속 그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갔다 와서 나는 또 다시 정치를 할 것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갔다 오면 이게 주입을 시키고. 정치를 할 수가 있나요? 그 최소한 5년 정도는 못 하잖아요. 5년 플러스 2년이잖아요. 2년 받아서 가도 그럼 7년인데. 그동안에 자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사면해 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사면해 줄 것이다. 5년인가요? 이게 그럼 2년 빵에 들어가도 다 합해지는 건가요? 5년에? 7년이 아니고 5년인 건가요? 그 형이 선고되고 형 나서부터 선고 형 집행 후 3년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저 집행 후 3년. 예. 네. 그리고 근데, 예. 뇌물죄면 이제 뇌물죄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5년 내지 10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저 형 선고 3년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파기환송되거나 뭐 이러진 않겠죠? 뭐 그 조민 장학금 이것 때문에 뭐 파기환송 일부 무죄해갖고. 그래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워낙 고명하신 높으신 대법관님들인데 그렇죠. 지금 대법관님들이 지금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또 바뀌고 나면 그 새로운 재판부가 맡게 되거나 이런 일로 늦어질 수는 있을 건데 근데 관련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판단이 된 거거든요. 네. 그것도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대법원의 그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감옥 가면은 이 감옥 생활에 이렇게 푸시업이나 하고 이렇게 한가롭게 보낼 수가 있나요? 제가 안 가봐서 처음. 독방이면은 가능. 독방. 독방. 근데 독방인데 그래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그 같이 운동하고 막 이런 시간도 있고 그럴 텐데 막 그 노리는 놈도 막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아니 뭐 노리는 거? 사주하는 게 조국을 노리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 그럴 수 있잖아. 아니 뭐 조국이라는 분을 노리면 기생충이 아닐까요? 아니, 조국 자체가 거대한 기생충이기 때문에 뭐. 몸 안에 기생충. 네, 이쯤에서 이쯤에서. 어쨌든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제 최고위원 출마하셨으니까 또 네. 전당대회에 관해서 또 좀 그렇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의 전당대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역대 가장 치열하지 않나요? 전당대회 가장 추접하고 좀 치열하고 뭐 이런. 치열한 걸로 따지면 역대 다른 전당대회도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39살에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때가 네. 2004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그 전당대회라든가 또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네. 당내 경선 정말 여러 번 치르고 제가 그 선수로 뛴 것도 많고 네. 또는 뭐 대변인으로 해서 네. 사실상 선수로 뛴 것도 많은데 이렇게 그냥 파당을 지어서 물고 뜯고 후보가 더군다나 후보들은 굉장히 점잖게 상대방에 대해서 예. 절대 그 공격하지 않고 이게 기본 불문율인데 오늘 보니까 뭐 노상방뇨 하듯이 뭐 공격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누구든 수습하고 간극을 메워야 같은 당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역할을 할 사람도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저를 찍어주셔야 돼요. 기가 막히십니다. 요즘 안 그래도 뭐 ARS 여론조사에서 뭐 김기현 대표가 최고가 당연히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전에 이야기고 지금은 또 알 수가 없어요. 최고위원 여론조사도 지금 나오고 있나요, 지금? 전에 한 게 있어요. 6월 말에 이제 한 게 6월 있는데. 달에. 예,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저는 걱정돼요. 그러니까 꼭 찍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지금 지지자들끼리 좀 뭐 이렇게 갈라지고 막 분열되고 이런 양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내 경선은 결국은 같은 당의 그 경쟁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경쟁자지만 또 협력을 해야 될 가능성이 그렇죠. 많다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번에 당대표가 된 분이 그러면 당대표가 된 분이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네. 유력한 그 정당 내의 정치인하고 완전 척지고 당대표를 계속할 수 있나요? 네.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대선에 나갔다. 그럼 그분들 다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는 절대로 마음에 깊이 박힐 수 있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런 적 있었나 싶어요. 총선 끝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만 해도 예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뭐 잘 그런 것 근데 같지도 위원님이 않고. 보시기엔 정말 원희룡 후보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희룡이 아닌 것처럼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모든 사활을 건 듯한 모습이거든요. 예.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 제대로 못 싸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이렇게 뭐 그동안 이게 뭐 정책이나 정확하게 딱 그 표적을 삼아 이 공격해서 명중시켜야 되는데 네. 좀 근거가 없이 좀 이렇게 변- 변증만 던지는 변증만 아니 올리고 근거 있다. 없다기보다는 예.
그냥 난사하는 난사. 난사 그냥 삭 던진다. 제대로 딱 보고 딱 견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김재원 후보님 저 포스터가 예. 이총 이렇게 쏘고 있는 그 저격수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명중률은 거의 1위 아닙니까? 김재원 후보님. 근데 이제 제가 저 쏘는 총 저게 사실은 네. 그 비살상용 고무탄이거든요. 아, 그럼 우리를 속인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총, 되게 아파, 되게 아파. 저 총 자체가 뭐냐면 네. 제 그 썸네일에 나오는 포스터에 나오는 총이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네. 그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네. 그 해양경찰청 국정감사를 갔을 때 네. 당시 보유 장비 그 시범을 하러 내놓았는데 중국의 우리 월경에서 우리 경계 침범해서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저 옛날에 삼국시대처럼 잔뜩 쇠수랑 같은 무기를 들고 막 달려들어요. 네. 단속하면. 그러면 이제 정 안 되면 이 사람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는데 예. 한 방 쏘면 예. 무력화되는 그 고무총을 쏴요. 네네네. 고무탄은 그 총이거든요. 엄청 아프죠. 그러니까 네. 제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이래 주지 않는 총만 쏜다 이거지. 아프게나 할지언정 상처는 주지 않겠다. 무력화시키지. 무력화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번에 그 부산에서 합동연설을 네네. 하면서도 네.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인데 저를 수석 최고위원 만들어주면 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묵사발을 만들겠다. 아, 묵사발. 예. 그때는 이재명 대표는 비상살용으로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때. 그래도 뭐 또 잘못되면 또 물어줘야 되니까. 우리 유튜브에서 살짝 얘기하면 이거 정지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저는 이거 좀 농담.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교도소로 가는 지름길을 제가 안내하겠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제가 묵사발 만들겠다 이랬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고무총으로 쏘는 거지 제가 뭐 이렇게. 예, 아, 고문총. 어쨌든 맞습니다. 총은 저기 군대 갔다 오셨던 거? 저는 육군 소위 출신. 육군 소위 출신. 그럼 총도 많이 쏴보셨. 예, 저 사수 아, 예. 기관총. 참고로 람보가 쓰는 M60 기관총도 많이 써요. 예. M60. 보통 중위로 제대하지 않나요? 우리는 좀 부끄럽지만 소위 제대. 참고로 정청래, 이재명 모두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뭐 군대에 가면 또 우리 전력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니까 안 가는 것이 예. 군 전력에 또 도움이 되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도 이 질문도 할 수밖에 없는데 저기 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일심 논란도 일단 하나 있지만 이 문자가 뭐 사과할 의향이 아니었다 뭐라고 이제 저기 한동훈 뭐 의원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네.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그냥 그건 뭐 그냥 명백하게 나 사과하겠다. 네. 다만 지금까지 사과 못한 이유가 이렇게 있고 네. 또 사실 사과를 했더니 지지율도 떨어지더라. 그래서 네. 사과하는데도 망설여진다라는 저 느낌이에요. 네. 그렇지만 위원장께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 문제로 이렇게 잘못되고 있고 당에서도 힘들다면 당에서 결정하면 내가 사과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겠다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구실을 들이대면서 사과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는 저는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그렇게 기억을 할 분이 아니잖아요. 네. 기억력 좋으실 거예요. IQ 180이 넘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건대는 그 문자를 절대 지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그 직전까지도 남편의 부하 직원, 직장 부하 직원 내지는 거의 동지적 유대 관계가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네. 표현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정말 좀 애처로울 만큼 굉장히 좀 낮춰서
정말 공손하게 네. 네, 문자를 보냈거든요. 나는 그렇게 보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더군다나 어쨌든 대통령 영부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저 고생 많으실 텐데 저도 사과할 생각이 있으니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사무적으로 보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문제를 어쨌든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미안하다. 내가 정말 내 문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내 생각은 이런 상황이다 했으면 네. 이게 뭐 공사 이야기하는 건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 가장 공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그때 총선 국면에서 가장 이슈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그걸 가지고 계속 저 논란의 중심에 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당사자가 뭐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때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라고 한 것은 아마 저 TV토론 1차 TV토론에 나와서 대통령이 사과할 생각이 없더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여사가 이런 표현을 아무리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투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그렇더라도 당사자가 사과하려고 하면 최소한 정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여사님 대통령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저한테도 이야기하고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과하실 수 있겠어요? 전 그러면 대통령을 설득해 주세요. 또는 더 나가서 사실 저희들은 꼭 사과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님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볼까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나 이제 윤 대통령하고는 딴 길 가기로 했으니까 윤 대통령하고는 오히려 손 털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폭로를 할까요? 응? 뭐 당신 사과하든 말든 이런 문자 보냈다. 자, 저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사과를 아직 멀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한 걸로 받아들인다. 이래야 할 거냐? 뭐 이런 다양한 그 의사결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정 안 되면 참모들을 하고라도 지금 이런 저 내부의 움직임이 있는데 뭐 문자 받았다 하기 어려우면 이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공론을 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됐죠. 근데 그것을 대꾸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고 끝내니까 이 고의로 저 총선 패배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 거죠. 저는 뭐 고의로 패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떠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공론화를 했을 경우에 그때가 또 총선 완전 또 중요한 시즌이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파장이 또 일어날 수 있어서 뭐 답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라면 이거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선에 진중권 교수도 그러잖아요. 진중권 교수는 김 여사가 사과하고 싶었는데 주의 사정으로 사과를 못했다 그래서 이건 내 잘못이다 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중권 교수 말이 맞다고 해도 사과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총선에 지고 나니까 내가 그때 사과를 제대로 못해서 정말 이거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나는 다 일관됐다고 봐요. 김 여사의 생각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여기에 만약에 무슨 이야기라도 하면 더 큰 파장이 일 것 같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여당 대표와 대통령 관계가 그 정도라면 이거는 이미 남보다 훨씬 못한 관계잖아요. 그건 거의 적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어떻게든 임명을 해가지고 비대위원장이 되어서 총선을 치르고 있고 그 운명은 오롯이 대통령이 지금 덮어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예를 들어 영부인이 비대위원장한테 그런 의견을 보냈는데 그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답을 했다. 근데 그것이 더 큰 파국이 될 정도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만약에 그런 관계라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관계가 형성된 것 같고 그렇더라도 총선이 끝나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은 그 손을 내밀었어요. 밥이나 먹자. 진짜? 아니 총선 끝나고 오찬 초청을 했는데 몸 아프다고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그때는 그저 뭐 좀 감정이 좀 틀어졌나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주 거의 틀어진 게 아니고 서로 이제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됐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 대표가 될 때는 또 어떤 또 더 문제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문자 메시지 사건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대통령과의 관계를 한동훈 후보는 이 전당대회 기간 중이라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아니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이게 뭐 김건희 여사 문자가 뭐 아랍어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말로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의미라고 막 해석이 갈리는 게 그거는 좀 목적이 있어서 저도 좀 그래요. 이해가 안 되고 읽어보면 뭐 명백한데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불거진 이유가 사실 김경률 때문이지 않습니까?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김경률을 데려온 것도 지나시죠. 저 이제 절교한 지 오래됐는데요. 아, 그 김경률을 데려와서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걸 데려온 분도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좀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었으면 김건희 여사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이렇게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근데 조금 저는 그럼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이 왜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 문자를 보냈을까? 근데 그 내용이 보면 명백해요. 왜 보냈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총선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보다 대통령은 아니 그거는 이제 대통령과 아니야, 대통령실 차원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사과를 하는데 좀 부정적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예를 들어서 사과하면 안 된다 이런 스탠스. 아니 사과하면 안 된다보다 남편은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에는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그래도 사과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사과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에서도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하면 금방 설득이 될 스타일이죠. 네네. 근데 김 여사가 판단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판단해 봐라.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도 있고 이렇게 말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래도 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판단 좋습니다. 사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됐을 텐데 네. 그냥 나한테 왜 묻냐 그냥 사과하고 말지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총선 국면이니까 선거에 도움된다면 사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선거를 이끌고 있던 분이 또 한동훈 위원장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분한테 하는 게 좀 저도 근데 맞다고 이게 봅니다. 또 맞죠. 누군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거 본인 얘기 아니 자꾸 어디서 누군가가 자꾸 나와.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누구야 그 예를 누가? 들어서 문자를 2번쯤 보냈어. 근데도 답장이 안 와. 근데 나는 진짜 사과할 뜻이 있으면 당이 뭐 하라는 대로 하면 사과할 뜻이 있으면 하겠는데 2번 보냈는데도 안 와. 근데 그 정도 되면 당의 입장 때문에 내가 사과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기가 힘들다면 뭐 정무수석이나 이런 그 루트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국정농단이 그렇게 되면 공격하겠지. 국정농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정농단이라고 공개하겠지. 총선 개입이잖아요, 완전히. 왜냐하면 근데 그럼 이 문자만으로도 민주당에서는 막 국정농단, 뭐 당무 개입 이걸로 또 걸로 아니죠. 넘어질 수- 그거 제안했는데 네. 당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무슨 개입이에요. 그냥 네. 의견을 제출했는데. 의견을 제출한 거다. 예. 그리고 설사 움직였다 하더라도 사과의 당사자가 사과 의사를 그러니까. 표현했고 그에 대해서 당에서 요청을 한 건데 그게 무슨 공무와 사무가 다르고 국정농단이고 그건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답장을 어떤 내용이라도 답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렇게 막 아니, 몰고 늘어질 아니 수 도대체 있는 그게 왜 건가? 국정농단이에요? 아니 정무수석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와 다이렉트로 전달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이렇게 공론화 시킨 거랑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 아닌가? 엄밀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 제가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총선에 대통령실 직원은 엄정 중립해야 되거든요. 정치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여당 대표가 정무수석에게 지금 그 대통령 영부인께서 사과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주도해서 사과를 시켜달라. 그래야 우리가 총선에 이긴다. 이러면 이거는 국정농단이라고 또 공격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에 개입하면 안 되는 대통령실 공무원에게 총선에 도움을 달라고 한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는 분명히 공인이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공인은 맞아요. 근데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거에 어떤 관여를 해도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개입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선거에 개입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잘못 처신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해서 우리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 본인이 사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과라는.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된다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롭게 교류를 해서 충분히 이 당의 입장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왜 저 정무석을 통해서 우리한테 연락하지 않느냐, 이것이 오히려 좀 약간 애매할 소지가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봅니다. 뭐. 네. 근데 자꾸 왜냐면 그때 뭐 좀 물어본 거예요. 총선 이슈가 저는 뭐 당연히 김건희가 사과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나한테 사과하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또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사과를 사실상 이야기했고 왜 여러 번 보냈느냐, 중간에 뭐 마리 앙뚜아네트 어쩌고 하면서 마치 또 단두대에 뭐 보낼 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뭐 생각이 다 다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그럴 수 있다고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러니 사과를 하라고 하면 사과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뭐 진중권 교수 이야기나 뭐 다 비슷해요. 진중권 교수랑 이렇게 58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했다라고 또 뉴스에 나더라고요. 57분. 아니, 57분. 네. 예, 여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하고 통화했냐, 그죠? 예, 뭐 그런. 저도 뭐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네, 저도 그런데 좀- 얼마나 답답하면 네, 아쉬운 저 거. 오히려 좀 애처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아, 그렇죠. 그럼 내가 확실하게 김지원 직원님한테는 전화 한 통도 안 했습니까? 저는 문자도 주고받은 적 없고 체리 따봉도 주고받은 적 없어요. 난 전화번호도 몰라요. 체리다고. 근데 아, 참 근데 예, 진짜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진중권 교수 이런 분들이 좀 공격을 하니까 나름으로는 하소연을 하고 나는 사실 사과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과를 못해서 이렇게 지금 총선에 진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내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진중권 당신도 좀 알아달라 그러니 너무 공격하지 마라, 이런 생각 아니었겠어요? 답답하니까 이야기했겠지. 그렇죠. 뭐. 답답하죠, 근데 진짜. 그분이 그걸 나중에 다 정리해 두고 있다가 이런 때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그런 게 참그 내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는 생각을 생각이 못했겠죠. 못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사님이 처음에 그 예를 들어 서울의 소리 그런 거 다 이렇게 막 녹취록 나오고 때도 참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당하셨는데 그 다음에도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 좀 그러니까 좀 들더라고요. 입이 무겁고 그냥 뭐 좀 편들어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시지 그랬어요, 여사님. 제가 진짜 말 잘 들어주는데 통화하셨던 적 있기 때문에. 없어. 나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통화를 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화해 주시죠. 힘든 일 있으면 제가 말벗이 되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전화하지 마세요. 예. 근데 한편으로 지금 출마하시는데 좀 전략적으로라도 좀 살짝 당대표가 좀 될 만한 사람에 좀 이렇게 좀 살짝 편승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더욱더 가능성이 있으실 텐데. 그랬으면 제가 중간에 공천도 안 떨어지고. 저 공천은 경선에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경선에서 지신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지명도나 경력 모두 다 앞서는데 어떻게 정말 저는 그게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조금 충격받았는데요. 역시 결국은 제 잘못이죠. 뭐 딴 게 뭐. 아니, 무슨 불리하게 뭔가 가산점이 뭐 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선거구가 자꾸 바뀌고, 아. 선거구도 직전에 바뀌고 또 하여튼 말씀드리면 저도 예. 이 사연이 많은데 그거 뭐 해봤자 다 소용.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4년 동안 뭐 야인으로 지내실 건 아니고 앞으로 보궐선거가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 제 거 되겠어요? 네. 안 돼요. 진짜? 네. 사실 이번에 종로에서 나오셨다면 만약 이랬으면 뭐 전 대통령 사위 정도는 이기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 했으면 또 당에 기여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 후보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 게 유리하십니까? 아니면 당원 투표가 유리하십니까? 좀 비슷하다고 봐요.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당원 투표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영남권 전체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전체 당원 숫자가 41% 정도, 40% 정도, 40% 정도인데 영남권 유일 후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친근감이 있겠죠. 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예. 뭐 당원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게 실제 당원들 표는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5천만 명 중에 1,000명을 예를 들어 샘플을 하면. 네. 근데 당원은 4만 명 되거든요. 네. 5천만 중에서. 네. 그러니까 응답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 당의 지지자라 하더라도 그 중에 당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당원의 입장과 이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 지지자의 여론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뭐 완전 다르지는 않겠죠. 근데 과거에 보면 이준석 대표가 그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압도적으로 막 앞서고 있었는데도 네. 나경원 대표하고 붙었을 때 그때는 이제 결선 투표가 없었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나경원 후보를 20% 이상 여론조사에서 앞섰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졌어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때도 그 여론조사가 지지자와 무당층까지 포함했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건 내 자신이 없는데 어쨌든 그때 50, 저 그때 50 그거 여론조사 알고 50%였죠. 그리고 더 그때는. 아니요 30%. 30%였나? 네. 근데 그때도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이겼거든요. 이겼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는 상관관계가 좀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현장에서 느낌은 조금 더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봐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조금 더 다를 수 있다고. 왜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근데 투표 방식이 뭐 당원 100%였다가 7대 3이었다가 이번에 또 8대 2라고 하고. 그게 이제 정치인들의 최고의 이 잘못된 고질병이에요.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권투 선수들이 링에 올라가면 당연히 이미 룰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정치인들은요, 선수는 이제 링에 올라가지고 몸 풀고 있는데 밑에서는 이제 배 밑으로 때리는 거 인정해 줄까 말까, 한 대 때리면 몇 점, 응? 네. 넘어지면 카운트 1, 2, 3 말까, 승부는 헤아릴까, 뭐 이거 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전부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이게 반복되다가 보니까 경선 룰이 있어도 해마다 바꾸고 경선할 때마다 바꾸는 걸 오히려 당연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잘못이죠. 그렇죠. 저도 계속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당권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해서 표들 생각 안 하고 꼴대 옮길 생각만 해요. 꼴대 옮겨. 나한테 유리하게. 혹시 뭐 이거는 좀 이런 질문이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 대표 지금 유력 후보가 이제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상현은 안 될까요? 저는 그분은 윤상현 후보 요즘 제일 바른 말만 하던데 다시 표가 하겠습니다. 너무 적어. 아직 또 시간이 또 남았으니까. 표는 너무 적어. 후보가 네 분인데 좋아.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당에 있어서 그 어떤 주어진 미션, 제일 큰 미션이 뭡니까? 우리 당의 미션. 다음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네. 발판을 마련하는 것. 네. 그 전 단계는 뭐 지방선거도 있고 하지만 일단 이 정당은 이겨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 패배주의에 빠진 정당이 늘 앞으로 우리가 붙으면 이길 수 있겠다. 네. 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네. 그 지지자들에게도 이 당을 믿고 계속 갈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럼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후보는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후보는 최고위원회에서 저를 뽑으면 나머지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역시 우문현답이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당대표 선거를 나오셨으면 됐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안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제 주변에. 이건 좀 PD님께서 꼭 좀 물어봐달라고 하는 건데 홍준표는 왜 김재원을 공격하나 이렇게 좀 질문을. 홍준표 시장님이 공격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나요? 그걸 먼저 이야기해 보죠. 이준석. 그는 옛날에 공격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당을 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는 네. 또 다시 잘 지내가지고 단일화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은 오늘은 막 물어뜯다가도 다시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김어준도 홍준표 후보는 공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김어준. 홍준표가 네, 김어준하고 좀 홍준표 친해요. 원래 나는 꼼수다 거기 좀 나왔어. 옛날에 이재명한테는 좀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당서열 몇 인데 헬기 좀 탈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내 경쟁자인가 아닌가 상황을 따라서 네. 항상 이렇게 판단을 잘 하시죠. 요즘에 유승민 의원하고 네. 한판 붙었던데요, 그러니까. 한판 붙은 거는 제가 네. 보기에 이제 유승민 의원을 공격하려고 공격한 게 아니고 그냥 엑스트라로 끼워놨는데 유승민 의원이 과도하게 지금 이 싸움을 걸고 있어요. 유승민 의원이 봤을 때 홍준표 시장을 공격해도 되겠다고 공격한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대방 어느 누구를 공격해도 좀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확 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달려들면 손해를 봐요. 난 저것도 유승민 의원이 공격하면서 홍준표가 더 배신자다 뭐 이런 취지예요. 제가 보기에. 그럼 홍준표 시장이 좀 있다가 이제 지지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해서 네.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러면 그냥 저는 배신자에게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승민 배신의 아이콘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나요? 홍준표 시장이 날 공격하는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정도로 정리 가능할까요? 그 재미있게 봐야죠. 재미로 보면 된다. 예,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 없고 또 홍준표 시장님 요즘 절 공격 안 해요. 대선에 걸리적거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 근데 또 그게 오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선에 걸림돌이 안 될 거라는 또 그 오판. 그럼 이제 또 봉원 반점을 새로 찍는다든가 또 네. 그럼 근데 이제 말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또 홍준표 시장 만나시면 또 이렇게 반갑게 또 인사하고 또 이렇게 지내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공문일 빼고 요즘 못 만나죠. 뒤끝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남 앞에서 만나면 또 이제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둘이서 만나면 아니 저는 그때 네 후보가 딱 만났을 때 서로 어깨 동무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때는 또 그래야죠. 진짜 정치인들은 또 다르구나 또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제가 어서 읽은 얘기인데요. 그 모든 정치인은 다 대권이 꿈이다. 이거 사실입니까? 저기 김재원 최고님도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한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데는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계획이 그 마음을 대권 꿈을 접으신 겁니까? 그러면? 아니 저는 꿈을 꾸든가 꾸지 않든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그리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 있죠. 네네네. 누구나 그럴 듯한 계획은 있다. 아가리 쳐맞기 전까지는 뭐 이런 표현. 이미 처맞으셨다는 말씀은 아니죠? 아니 그런 계획을 하다가는 쳐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을 나오시겠다 뭐 이런 건데. 그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잘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 김재원 최고님은 좋은 게 아주 싸울 때 이렇게 저급하게 싸우지 않아요. 항상 품격 있게 싸우고. 맞습니다. 저는 고무총만 쏘잖아요. 고무총만 쏘고. 그리고 강력하면서 유머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정말 강하다고 봅니다. 그 김어준 프로 나오셨을 때도 그때도 이제 김어준이 당황할 만한 그런 공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당했는데 뭐 어떻게 판결한 말이 없어갖고 김어준이 쩔쩔매는 모습이 굉장히 자주 연출됐다. 맞습니다. 정말 이런 훌륭한 분이 저희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김재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지금 우리 당에 제대로 된 이 싸움꾼 공격수가 없다는 지지자들의 그 아우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격수가 아니라 공격수라고 한 거는 저격수는 한 방 쏴서 죽여야 되잖아요. 저는 뭐 죽일 생각이 없어요. 너무 잔인해 그건. 저는 그리고 저격수는 한 방으로 딱 끝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확 무차별적으로 퍼부어서 맞거나 말거나 공격하고 산탄으로 공격하는 거지 저격까지는 할 생각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보다 우리 지지자들에게 지금은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고 앞으로 방어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주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당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걱정이 돼요. 그때 저만큼 이 지도부에서 당을 안정시키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갈등과 균열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제 눈에 찾지를 못해요. 제가 이번 돼야 돼요.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 어쨌든 양쪽 갈등이 심했던 만큼 후유증도 많을 텐데 예. 그거를 다독거려 줄 사람은 김기현 최고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 네. 우리 당을 아끼는 분들 러닝메이트에게 투표하면 굉장히 당이 위험해집니다. 아, 러닝메이트는 싸움을 더 앞장서서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러닝메이트에 투표하지 마시고 김재원에게 투표하셔야 김기현에 투표한다. 당이 온전하게 갈 수 있다. 뭐 또 원하시는 어느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말씀하실 수 없는 거죠. 제가 하여튼 누가 당대표가 되든 제가 잘 끌고 가겠습니다. 일단 뽑아주시면 그리고 당대표님 누가 되든 잘 하시겠대잖아요. 네, 이렇게 유도하시고. 그 당 대표를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당 대표 내 손에 있다. 뭐 이런 거. 아니 그게 내 아니고 밑에 있다.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당대표가 네. 좀 이렇게 전행하더라도 예. 제가 좀 말리고 네. 예? 못하게 해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 거는 이제 무조건적인 뭐 당정 일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적당한 당과 정부가 균형을 좀 견제를 통해서 좀 팽팽한 좀 긴장감도 갖고 그러함 속에서 협력을 점을 찾아내는 그런 생각.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달성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 뭐 긴장관계 뭐 이렇게 하는 게 달성하기 어려운 거고 네. 우리 당 당헌 8조 2항에 보면 당과 이 8조 1항은 대통령이 된 당원은 네.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네. 당 출신 대통령이 되면 네.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잖아요. 네. 네.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당규에 그렇게 나와 있. 당헌에 당의 헌법 당원에 그렇게 나와. 그리고 있구나. 2항에는 네. 당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적극 협력하고 그 국정 운영의 결과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진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게 어. 정부의 정책이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 거가 확실한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럼 겁니다.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정도면 그거는 수정을 해야죠. 그래서 네. 당정 그게 이제 고위 당정청 회의 뭐 옛날에 네. 당정대 회의 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저 당에서 막 고성이 오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이 정책 잘못되었다. 지금 현장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당신들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하기도 하고 막 당에서는 이것 좀 협조해 달라. 국회에서 이것 좀 하도록 해달라.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단순히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뭐 수직 관계니 저 수평 관계니 긴장 관계니 하는 사람들은 네. 그냥 제대로 잘 현상을 몰라서 그래요. 완전한 다이나믹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적극 협력해야 되고 공동 책임을 진다고 돼 있어. 그럼 공동 책임 지려면 대통령이 잘못되면 우리도 같은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 당헌의 규정이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협력 관계든 긴장 관계든 이 모든 것은 피상적으로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 거지 네. 결국 공동 책임이에요. 예, 역시 이렇게 확실하게 딱 예. 그 정립해 계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안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력직이 왜 필요한가를 지금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최고위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하잖아요. 정말 예, 맞습니다. 당연하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걸로 인해서 저희 시청자들이 한 30만 되는데 네. 뭐 한 10만 정도는 표를 얻지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지금 뭐 댓글장 난리 났어요. 지금 완전히 그냥 네 댓글장 난리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오늘 김재원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실 바라고요. 예. 기호 없네? 기호 2번이면 기호 2번 김지영. 이건 기호 없이 기호가 없습니다. 이게 모바일 투표니까 계속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만약 당선되시면 정말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선돼도 잔치국수 한 그릇씩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미니 시사 유랑 유랑 유랑.